일상생활의 심리학, 이제 자아편, 자아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자아의 고장과 치유, 이런 제목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자아의 어떤 공격, 우리의 그 자아가 우리 스스로를 뭔가 편치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자아의 어떤 점들이 외부적으로나 본인의 어떤 심리상으로 뭔가 좀 고장이 났을 때, 앞에 배웠던 것은 심리적으로 받는 어떤 공격적인 면들이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아의 뭔가 왜곡된 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마 여러 가지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 소소한 그 심리적인 일그러짐이라든지 왜곡들이 많이 등장을 할 텐데요. 뭐 가령 질투심이라든지 냉소, 수줍음, 우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질투, 시기심, 이겁니다. 사실 그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도 무슨 일인가를 두고 나 질투 안 해, 그거 질투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건 질투가 아니라, 질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의 경우 많이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질투라는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과연 그것이 질투기도 하고, 혹은 질투가 아닌 어떤 정당한 비난이라든지 질투의 감정보다는 뭔가 합리적인 어떤 요구라든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질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심리학자가 실험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프 하우블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건데요. 이제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화 속에서는, 영화 속의 내용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제 친구 사이인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A는 여자, 그 다음에 B와 C는 남자입니다. 다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세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B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대학, 어디 좋은 곳에서 대학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 그래서 곧 그 대학을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지 이제 그 얘기만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C는 이것이 B나 C가 바뀔 수도 있죠. 어쨌든 한 남학생은 본인은 원하던 데를 입학 허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른 친구는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속으로 뭔가 기분이 좋지를 않겠죠. 그러고 있다가 세 명이 있다가 일어나서 한 사람이 나갑니다. 그 앞에 좋은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는 학생이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둘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둘만이 남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앞서 나간 학생에 대한 이제 험담을 합니다. 친구에 대한. 이런 경우 우리가 많아서 농담으로 보통 모여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누군가가 먼저 가면서 농담으로 내 욕하지 마, 나 내 욕할 거지 지금 나 가면,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어떤 사람이 있다가 자리를 뜨면 그 사람에 관한 얘기를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험담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영화 속에서 그렇게 세 명이 있다가 좋은데 입학 허가서를 받은 친구가 자리를 뜨고 나머지 두 명이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친구에 대한 뭔가 흉을 볼 때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심리학자가 실험자들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저 학생들이 좋은데 입학 허가서를 못 받은 학생이죠. 그 학생이 얘기하는 험담이 뭔가 정당한가 아닌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 학생이 흉을 볼 때 그걸 보는 느낌이 어떤가, 이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학생들이 다 대부분이 느끼기를, 그 학생이 지금 앞에 나간 그 좋은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은 친구를 흉보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비난이 아니라 질투다, 이렇게 모두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나 아마 흉을 보면서 본인은 질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얘기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건 절대 질투해서가 아니라 저 친구가 뭐 이러저러하게 그러면서 흉을 보는 게 굉장히 본인은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그걸 지켜볼 때는 그게 표시가 난다라는 거죠. 그 흉은, 그 허물은 심리적으로 질투의 감정에서, 시기심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정당한 비난일 수 없다라는 게 제3자의 입장에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누구 흉을 보거나 누구에 대해서 뭔가 그 얘기를 할 때 친한 사람과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호응을 얻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하소연을 했을 때 그 푸념을 받아주는 친구에 대한 어떤 그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성숙시키거나 발전시키는 데는 사실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를 들으면 그냥 거기에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충분히 질투심에 의해서 정당치 못한 비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사람은 그것을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3자가 보기에는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저것은 지금 정당한 비난이 아니라 질투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말 필요한 어떤 도움을, 심리적인 조언을 받아야 될 때는 오히려 좀 낯선 사람, 무조건 낯선 사람한테 갈 수 없는 일이고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심이나 이런 것은 본인은 모르는데 바깥으로는 제3자에게는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심리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B도 똑같이 좋은 어떤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 때, 좋은 대학의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 때는 두 사람의 위치가 어느 만큼 동등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C가 자리를 뜨고 남은 사람이 그 자리 뜬 친구의 흉을 봤다.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비슷할 때는 실험자들이 그것이 질투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난할 만한 비난 근거가 있거나 비난하는 게 당연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처지에서 누군가를 흉보거나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혹은 그 사람 자체의 어떤 심리 상태에서 그것이 질투심이나 꼭 뭔가 시기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정당한 비난이나 정당한 평가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인은 굉장히 뭔가를 못하는 상태에서 잘하는 사람을 비난을 할 때는 그것이 정당한 비난이어도 때로는 심지어 질투심이나 시기심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다 보면 본인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본인 실제로 어떤 질투의 심리로 심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어떤 험담이나 흉은 사실은 윤리적으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질투심인 것이 질투심으로 누군가를 비난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이것이 질투심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고 우기면서 어떤 누군가의 흉을 볼 때 사실은 그것을 나중에 꼭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것이 질투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사람과 나의 지금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것이 질투심이었다라면은 그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똑같이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 잘하는 사람을 나는 뒤에서 헐뜯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한번 돌아봤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우겼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건 질투심이 아니야 라고 우기고 싶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 지금 내가 어떤 보여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그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못마땅해 하면서 헐뜯는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질투심에 의한 것이라는 걸 본인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본인의 이제 다른 방향으로 생활 태도를 바꾼다라든지 여러 가지를 바꾸고 다음번에는 이것이 거듭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질투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굉장히 많이 일 수 있고 쉽게 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치 못 채기 때문에 또한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일상생활의 심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질투심에 대해서 그 질투심을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물론 성숙한 사람이겠죠. 이런 정신적인 성숙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질투심에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는가를 또 한 학자는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굉장히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흉보고 뭔가 이쪽에서 보기엔 질투하는 게 확실한데 그렇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이제 위로 삼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그 사람이 당신을 질투해서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위로 참 많이 합니다. 친구가 누군가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흉을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 못한다고 이제 화를 내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는 건 그 사람이 그게 다 너를 질투해서 그러는 거니까 상관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 사람이 너를 질투하는 거다. 그 말의 의미는 너는 그만큼 질투를 받을 만큼 뭔가를 잘하고 있다. 너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나 아니면 직장 관계에서 직장 동료들끼리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 상사가 너를 질투하는 거니까 질투해서 그러는 거니까 네가 더 우월하고 나니까 그냥 넘겨. 이런 식으로 얘기를 참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 그룹에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기를 한 그룹에는 이런 위로를 하게 하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위로를 하게 했습니다. 가령 너를 질투해서 그 사람이 저러는 거다. 너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다가 아니고 저 사람이 너한테 못되게 구는 건 저 사람의 성격 자체가 질투심이 많아서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도록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중점이 이제 상대방한테 가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뭔가 잘못돼 있고 그 사람이 성격이 고약하고 질투심 많고 시기심 많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한테 고약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네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널 질투해서 너를 힘들게 하는 거다. 이쪽 경우에는 그 사람 자체가 질투심이 많고 성격이 고약하기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중에서 누가 나를 위로한다면 어떤 것이 나한테 굉장히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은 다 칭찬받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당신이 뛰어나서 저 사람이 누군가가 너를 질투하는 거다. 이런 위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위로가 당장은 본인한테 굉장히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이 고약해서라기보단.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정신적인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상대방이 그 사람이 성격 자체가 질투가 많고 성격이 고약해서 너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정신적인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내가 누군가의 질투를 받을 만큼 뛰어나다라는 생각보다 그 사람 자체가 뭔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성숙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다라는 뜻이죠. 내가 누군가의 질투를 받을 만큼 그렇게 내가 아주 뛰어나거나 실제로 그렇더라도 그런 겸손한 어떤 인격적인 면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탓을 내가 뛰어나서 받는 질투에 두기보다는 상대방의 성격의 어떤 잘못에 둔다라는 거죠. 본인이 어떤 겸손함을 갖는 것, 이런 것이 상대방의 질투에 다치지도 않고 또 본인 스스로도 누군가에 대한 질투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런 일도 없게 된다고 이제 심리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때 앞으로 친구들한테 위로를 할 때나 위로를 받을 때 너가 정말 뛰어나서 누군가가 질투하는 거야. 이런 위로를 받았을 때는 사실은 그 질투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것. 뭔가 오히려 굉장히 무성의한
위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물론 친구 관계니까 무성의하다기보다도 친구의 마음을 이제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바로 이런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심리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라든지 주위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솔직하고 필요한 조언보다는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먼저 주는 조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질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질투처럼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감정도 드물 텐데, 여러분들이 질투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건 질투가 아니야 라고 본인이 오히려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 질투가 주는 심리적인 무게나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심리적인 왜곡된 어떤 일그러진 부분은 본인이 먼저 그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보고 정면으로 보면서 인정을 하고, 내가 이것은 잘못이다, 내가 이것은 분명히 질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질투를 어떻게 메꾸고 어떻게 없앨 것인지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심리적인 어려움, 질투로 인한 심리적인 복잡함을 해결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롭히는 어떤 그 고장 중에, 심리적인 고장 중에 하나가 이제 냉소입니다. 여러분들 이 냉소라는 것은 이제 여러 면으로 나타나는데, 냉소가 강한 사람이 있고 전혀 냉소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빈정거리고 뭔가 그 차갑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비꼬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면은 전혀 없는 냉소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냉소라는 것은 본인을 해치기도 하지만 주위 사람도 해치고 굉장히 파괴적인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앞에서 예로 들었던 질투심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더 파괴적이고 더 나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 심리학이 30살에게 답하다 김혜남 심리학자는 평가하기를 30대가 버려야 할 가장 큰 태도로 이 냉소를 꼽았습니다. 30대가 버려야 될 가장 큰 심리적인 어떤 미숙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뭐 화를 잘 낸다, 질투를 많이 한다, 어떤 무엇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좌절감이 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냉소적인 태도가 오히려 30대 가장 없애야 될, 가장 피해야 될 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냉소와 갖는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한 사람의 성격,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인데요. 냉소라는 것은 여기서는 분석하기를, 냉소가 그럼 왜 사람이 냉소적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냉소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자의 괜한 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냉소라는 것이 뭔가 본인이 처음부터 어떤 이루고 싶었던 간절한 것이 이루지를 못한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심리적인 그 자아에 있어서 어떤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의 거리감이 너무 크다라든지, 그 이루지 못한 거리에 대해서 뭔가 돌아보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이에 이루지 못한 거리 자체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진 거죠. 분노가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냉소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차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빈정거린다라든지 사실 비꼰다라든지 비아냥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대방을 얕보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어떤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갖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침착해 보이고, 오히려 아주 차가울 정도로 침착해 보여서 훨씬 더 이렇게 분노한다라든지 흥분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흥분하고 화내는 다혈질이라든지 굉장히 쉽게 본인의 정서를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한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냉소가 더 큰 분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깃든 분노는 이 차가움에 깃든 어떤 분노가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크고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조금이라도 냉소적인 요소가 있다. 본인 스스로 돌아볼 때 이런 어떤 냉소가 느껴진다. 혹은 굉장히 가깝고 아끼는 친구인데, 주위 사람인데 평소에 늘 냉소적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얘기를 해서 서로 뭔가 그 지적을 하고 충고를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히 냉소라는 것은 냉소적인 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비웃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심리적으로 무엇에 대해서도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솝 우화 중에서 신포도라고 다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우화인데요. 가령 여우가 가다가 이 담장 너머에 포도가 있는 것을 보고 먹고는 싶은데 딸 수는 없고 담장이 이렇게 철조망이 있어서 따지는 못하고 그럴 경우에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 포도는 쉬어서 먹지 못할 거야. 아마 맛이 없을 거야. 아마 그 안에 뭔가 나쁜 물질이 들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쁜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이것이 깊어져서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저것은 아무 가치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실컷 비웃어도 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모든 일들이, 모든 그 주위 상황이 전부 다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냉소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냉소적인 것은 당연히 아무 것에서도 가치를 못 찾고 아무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의욕이라든지 무엇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라든지 그 적극적인 태도는 오로지 무엇인가를 비웃을 때만 발동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기력하고는 조금 다르죠. 무기력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그 외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파괴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야말로 30대에 가장 버려야 할 그런데 보통 우리가 30대에 그냥 갑자기 생기는 태도라는 것은 사실 좀 드뭅니다. 보통의 경우는 10대, 20대 이럴 때부터 어떤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거를 계속 키운다라든지 방치한다라든지 그래서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냉소라는 부분도 본인이 10대, 20대 느껴진다. 이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절을 하고 심리적으로 뭔가 보다 부드럽고 보다 따뜻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 내가 나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가치 자체는 인정하는 내가 뭔가 달갑지 않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가치 이유를 두는 이런 어떤 태도를 본인이 자꾸 기르는 것이 심리적인 성숙을 위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심리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이제 충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앞에서도 그 질투 그 다음에 냉소 이런 것도 다 바깥에서 보고 충고해질 부분이고 본인이 또 느껴서도 바뀔 부분이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참 많이 위로를 받는 게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만 누구 흉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마찬가지로 흉을 보고 나만 질투를 느끼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동병상련이라고 이렇게 같은 무리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 편안함에 안주를 하는 이런 사람의 심리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안주를 하다 보면 더 이상 심리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부정적인 말로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쓰는데 늘 내가 뭔가 심리적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투심이나 어떤 냉소적인 태도를 고치지를 못하고 항상 그것을 내보이고 그것에 때문에 본인도 괴로움을 당하고 주위 사람도 괴로움을 당하는데 보통의 경우 가까이 있는 비슷한 사람인 경우는 비슷한 사람이 또 그럴 경우에 친구도 또 똑같이 그럴 경우에 그런 사람이 이제 친구가 되기도 쉽겠죠.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은 비슷하니까 서로를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도 그렇고 사람이 다 그런 건데 뭐 이렇게 합리화를 자꾸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심리적으로 그런데 그런 어떤
같은 무리를 지은 비슷한 사람이 있다라는 느낌. 사람은 다 그렇다라는 것. 나만 잘못이 아니라 다들 잘못있고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다들 이상하다라는 이 심리가 정말로 위로가 되는지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누군가도 또 아프고 병원에 가서 나만 힘들어서 온 줄 알았는데 병원에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왔다. 이럴 때 위로받는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로라는 게 어떤 심리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일, 이런 일에까지 구체적으로 정말 좋은 도움이 되는가를 이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죠. 예일대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보통 일요일 오후가 되면 예일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침울해집니다. 일요일 오후라는 거는 사실 일요일 오후 한 4시 정도 되면 뭔가 이제 월요일에 대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휴일이 다 간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침울해지고 조금 디프레스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이런 걸 알면 그게 좀 위로가 될까? 이렇게 한번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일대 학생들한테 일요일 오후에 침울함에 대한 가짜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일요일 오후가 되면 침울하구나. 이거를 알고 나면 그 알고 난 학생들의 기분이 좀 바뀌어지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 이 동병상련이라는 그 어떤 한자 수거에 따르면은 그걸 알고 나면 기분이 바뀌어서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렵다. 그거 충분히 위로가 되니까 기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적인 실험에 의하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고통이나 힘겨움이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본인의 힘이 더 많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위로는 될 수 있는데 잠시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잠깐의 어떤 기분을 잠깐 바꾸는 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기분 전체를 바꾸는 거, 일요일 오후마다 남들도 다 그래 이러는 것만으로 내 기분이 전폭적으로 일요일 오후마다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요일 오후에 어떤 우울한 기분, 침울한 기분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심리적으로 일요일 오후라는 시간 자체에 대한 생각을 바꾸거나 그 다음에 다가올 한 주일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불안, 그 다음에 힘겨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뭔가 바꿔내는 어떤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변화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성격적인 불편함 중에 하나가 이제 수줍음이 있습니다. 수줍음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통의 경우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 찻집에서 아마 면담을 하는 것 같아요. 주인과 아르바이트 하러 온 학생이 면담을 합니다. 그런데 면담을 하면 주인이 가령 뭐 어떤 시간이 가능하느냐, 뭐 전공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여학생의 대답을 그런 경우에는 대답을 당연히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뭔가 이렇게 또렷하게 하면 좋을 텐데 이제 수줍음을 많이 타는 학생이었는지 워낙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학생이었는지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서 하는 얘기를 오히려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듣게 되는 그 정도의 목소리를 보통 사람들이 내는 게 당연한데 이 여학생의 경우는 정말로 간신히 대답을 하는 겁니다. 거의 들리지가 않을 정도여서 이 앞에서 면접을 보던 주인이 몇 번이고 계속 뭐라 그랬는지 못 들었다. 뭐라고요? 네, 다시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서 사실 조금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면접을 하러 와서 면접에서 뭔가 본인의 정보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정보를 앞에서 면접 보는 사람이 3번, 4번을 계속 다시 확인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일단 본인의 성격으로 전혀 극복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성격으로 앞에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일을 할까 걱정이 되고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수줍은 성격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수줍은 성격이라 그래서 전혀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성취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지나친 수줍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이 안에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깃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줍음이 정도 이상이 되고 뭔가 이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줄 정도가 된다라면은 자신의 심리적인 고장이라든지 자아의 어떤 심리적인 기제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수줍음 때문에 지나친 수줍음이라는 게 사실 붙어야 되죠. 처음에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사회생활에 나간다라든지 아니면 낯선 사람하고 대할 때 수줍음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도 이상이 돼서 사회활동에 방해가 될 정도면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지나친 수줍음이 온 것은 우선 이유는 우리의 경우에는 유교 문화에 이렇게 본인을 내세우지 않고 뒤로 물러가 있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앞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오히려 수줍음이 미덕이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줍음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큰 불편함이 예전에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수줍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온화한 어떤 특성이기도 합니다. 온화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이런 특성이기 때문에 수줍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거부감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미덕들조차도 수줍음이 지나쳐지고 뭔가 이 수줍음이 지나치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사회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정도로 커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자꾸 바깥으로부터의 어떤 도피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나 좌절감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줍음, 소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이유가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이라든지 갖지 않아도 좋을 위축감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수줍음에 대해서 파우스토 마나라는 심리학자는 이 수줍음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하는 감정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 차이가 너무 클 때, 바람은 큰데 실제 자기는 굉장히 그렇지 못할 때 이 얘기가 굉장히 거듭해서 나오죠. 이런 것들도 이제 수줍음을 남 앞에서 나서지 못하고 뭔가 내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누군가가 흉을 보지 않을까, 누군가를 나를 못났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위축되고 그것이 하지 않아도 좋을 고민과 좌절과 전혀 무슨 일을 시도하지 못하는 소극적이다 못해 자폐적인 이런 성향까지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특히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바깥으로 보기에 현대인들은 현대인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그 성취의 도가 크고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와 비교 사이의 어떤 간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소극적이 되고 점점 더 좌절감과 소외감과 박탈감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폐화된 성향을 가질 우려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오히려 생각해보면 옛날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그럴 경우에 자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훨씬 더 공개적으로 살 수 있고 공개적인 삶이 가능한 현대사회에서 자폐적인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수줍어하고 소극적이 되고 위축된 심리, 이런 것도 분명히 온화함이라든지 어떤 부드러운 이런 미덕 반대로 본인의 일상을 저해하는 아주 큰 심리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울증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자아의 이상이나 고장으로 간단히 얘기하기에는 너무도 큰 문제화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드렸겠지만
이 우울증에 관한 것은 요즘 어떤 경우에도 무슨 심리적인 이상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병명 중에 하나가 이 우울증입니다. 어떤 것에 심리적인 이유가 돼주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진단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판단하고 나는 우울증인가 봐, 나는 우울증이어서 이런가 봐,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진단하는데 파악하는데 정직하게 들여다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여기에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대면서 심리적인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우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우울인 것, 이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우울증에 대해서는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심리학적 원인을 꼽는 사람도 있고 생물학적인 원인, 사회적인 원인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모든 부분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유전적인 부분을 꼽는 경우도 많죠. 제가 이 우울증의 사실 심각성은 주위에서도 충분히 굉장히 오랫동안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이 우울증이 심해서 거기는 기질적으로 뭔가 아마 유전의 요인도 있고 생물학적인 호르몬의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 우울증에 대한 그 진단이나 치료가 발전이 되면서 그런 면은 한편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울증이라고 하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 이상이라든지 뭐 정신 분열 이렇게까지도 심하게 진단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현대 심리학이나 의학에서는 이거는 누구나 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앓을 수 있는 우울증이기 때문에 어느 만큼 다스리거나 약물을 사용하거나 약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또 우울증에 대한 어떤 발전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우울증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호르몬이 어떤 부분이 애초에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약으로 처방해서 보충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가 다른 병이나 마찬가지로 고혈압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약을 먹어주면 괜찮은 거다, 거뜬해지는 거다, 이런 어떤 발전된 부분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그 사람의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입원을 하더라고요. 입원을 뭐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되니까 그 입원을 할 때마다 주위에서 갖는 그 어려움이라든지 가족이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울증에 대해서 뭔가 다스리려는 어떤 강한 의지와 그 다음에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상태로 우울증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병원에 며칠씩 입원을 하고, 그리고 우울증으로 입원을 할 경우에 주위의 시선도 곱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참 많은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리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인식을 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 데이빗 카프는 얘기하기를 우울증은 한 가지 원인이나 치료법으로만 그러나 해결은 불가능한 종합적인 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꾸준한 극복과 치료 의지와 주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죠. 사실 우울증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은 주위의 이해와 배려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 보통의 경우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를 못 받음에 대한 또 섭섭함과 분노가 쌓여서 그것이 다시 더 큰 우울로 발전이 되고 뭐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것이 약으로 치료를 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울증이라 그래서 요즘은 또 무슨 마치 불치병으로 생각해서 포기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시기 정도 따뜻한 관심과 꾸준한 배려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상태가 호전이 돼서 완전히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병이라는 것, 이런 것도 주위에서 이해하고 배려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울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정도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울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사람의 자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고장난 부분들, 뭐 지나친 질투심, 시기심, 냉소, 그 다음에 지나친 수줍음에 의한 뭐 위축감, 소외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어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심리적인 질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심리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려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다 나은 심리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남은 한 2시간을 종합적으로 심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